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는요,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나란히 전향적인 공약을 냈습니다. 2030에 대한 구애 경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토론 30일이냐 또는 31일이냐 방송사에 제한이 돼 있는데 곧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북한에서 좀 강경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간의 신뢰 조치를 재고하겠다, 다시 검토하겠다, 강경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우려되는 메시지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의 이 카투사 교육대에서는요, 오미크론 변이에 뚫려서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곧 우세종이 된다. 빠르면 내일 아마 당국에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수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된 가운데 지금 김만배의 녹취,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 이것이 보도되면서 일파만파 또 이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인지 한번 꼼꼼하게 오늘 시사본부에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특집입니다. 25분 인터뷰. 자, 보수계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를 모시고 대선판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야,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과 시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애청하고 있다,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죠. 오늘도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문자 발송해 주신 여러분 5분을 저희가 뽑아서 저의 따끈따끈한 신간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자, 개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예,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어제 아슬아슬했어요. 김민하 평론가가 달변을 쏟아내서 지금 댓글창을 흔들고 갔는데 네. 괜찮으셨죠?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늘 프리랜서는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대신하고,거든요. 하차하는 순간 네. 교체돼요. 특히나 이 바닥은 영원한 대체불능자는 절대 네.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프지 말기. 네. 올해는. 예. 자,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봅니다. 윤석열, 홍준표 만찬회동을 했다. 원팀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의외의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박 기자님, 어떤 후문입니까? 네. 우선 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한 2시간 반 정도 만났어요. 네, 윤 후보가 홍 의원한테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좀 맡아달라 네.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가 좀 챙겨야 될 이슈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홍준표, 유승민 이 두 경쟁자를 어떻게 원팀을 만들 네. 것이냐, 이게 커 보였는데요. 대선 레이스 좀 함께 뛰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보수 결집을 하면서 또 특히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이 청년의 꿈, 네, 2030 지지자들을 또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좀 만나서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예. 홍준표 의원이 여기서 조건을 2개 걸었습니다. 성결 요건을 제시를 했어요. 네. 하나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고, 또 하나는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 2가지인데 이게 사실 홍 의원이 그동안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했던 윤 후보를 비판했던 지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뛸 수 있는 뭔가 이 의미랄까요? 이걸 좀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 잘 알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과연 이 2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네. 2가지에서 받아들인다는 어떤 선언을 어떤 방식과 어떤 형식으로 할지, 이것도 좀 봐야겠는데 글쎄요, 이게 이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국정 운영 능력이 좀 그동안 없었다라는 건 자인하는 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처가 비리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도 처가 비리가 있다는 걸 전제로 또 얘기를 하는 셈이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좀 후보 입장에선 난감한 아주 강경한 선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뭐 두 번째는 선언이니까 앞으로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김건희 씨 얘기처럼 국정에 관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선언은 선언인데 첫 번째 국정 운영 능력은 이게 어떻게 담보를 해야 되나? 이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하겠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 신인의 보완점을 제시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인과 반대편에 있는 단어는 이제 연륜입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정치 구력이 조금 있는 사람과 함께 해달라라는 것이고 결국은 고른 인사를 해달라. 고른 인재를 등용해 달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 바닥에 정치 바닥에 오래 있었던 사람 나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하여 또는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도 파격적으로 선임해서 함께 가는 정부를 미리 준비해달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게 큰 의미가 될 텐데 아마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처가 비리 엄단은 두 가지 모두 받으면 저는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영향이 있다. 중도의 큰 메시지가 될 것이고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처가 흔히 말하는 본부장 비리 중에 본인 빼면 부인과 장모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 일이고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처음에 결혼하기 전이니까 난 몰라 라고 하면은 사실 그가 얘기했었던 공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단을 만약에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족을 포함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중도에게서는 아 그래 뭐 대통령 뽑는 거지 대통령 처가 뽑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오히려 플러스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 이 비공개 회동 후에 홍준표 의원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청년의 꿈의 글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윤 후보 옹호론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청년의 꿈에 올라왔는데 그중에 최근 논란을 빚은 건진법사 거론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도사를 섬기는 윤석열 후보는 정상인인가요? 묻는 게 있었는데 이 지지자 글에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 건진도사를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후보가 뭐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거나 데리고 온 게 아니다라고 엄호를 좀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는 잡탕밥의 어르신이 아니다. 합류만은 좀 말아달라. 이런 어떤 청년의 글에 아 그래도 땡땡땡이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번 주에. 이 표현은 좀 시사본부에서 땡땡땡 잘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 된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 뭔가 윤석열 후보를 좀 옹호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이게 또 전조가 있었던 게 건진법사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17일에 홍준표 의원이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 아무리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들이 시중에 회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같은 날 이걸 지웠어요. 지우고 대선이 어찌되든 내 의견은 3월 9일 대선일까지 없다.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치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때는 또 이제 선거운동 불참 선언으로 이제 많이들 이해를 했는데 자 회동 후에는 이제 지지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근에는 그나마 이 윤석열 후보는 공약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배우자의 녹취 공개가 어느 정도 파장이냐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딸려 나오고 있는데 선대본 내부 문제는 조용한 편이었단 말이죠. 봉합된 이후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또 쓴소리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한테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처가 비리 엄단 선언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불쾌했을 거다. 이런 진단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도 보면은 계속해서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보다 후보가 더 낮게 좀 굽혀서 가야 된다는 자세를 낮춰서 가야 된다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준석 대표의 말이고요. 그래서 처가 비리 엄단에 대한 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재지 않는다는 게 원래 후보의 원래 원칙이다. 근데 이걸 굳이 또 어떤 정책 선언의 의미를 하는 게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견해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동안 보면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좀 끈끈했었거든요. 맞아요.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힘들 때 대표는 지켜야 된다.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을 보면 좀 견제하는 거 아닌가 홍준표 의원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났을 때 3월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얘기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오늘 보도가 그럼 홍준표 의원이 선대본에 합류하는 대신에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당 전지조건 말고 자신의 당내 역할을 입지를 강화하려는 요청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보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울, 종로, 뭐 대구, 중남구 이런 데 공천권을 요구했다. 3월 9일 재보선 공천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공천권이라는 것은 당대표나 대선 후보가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뭐 당무선권이 후보한테는 있긴 하지만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 그건 좀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숟가락이 하나 늘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견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 오늘 보도 기사를 보면 무슨 구의 아무개 무슨 구의 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자, 이 오평론가님 그 정치판에선 선수잖아요. 근데 이 내막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공천권과 관련된 내용이 맞을 것 같고요. 맞을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에 나와서 제가 예전에 속값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다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그 안철수 이 후보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그 속값이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얼마나 욕심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무 요구 조건이 없었습니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봉합하면서 적어도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 당대표 물러가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대표 위신을 정확하게 지켜냈어요. 하나 정확하게 지켜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숙일 때 강제로 숙이려 하면 홍준표 의원은 절대 합류하지 않고 외곽에서 계속 비판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공천을 포함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내용까지 세 가지를 요구했다면 그거 너무 어렵고 하나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라는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요구 조건은 공천과 타 지역구에 대한 공천. 본인은 지역구가 있으니까 본인과 무관한 내용이겠죠. 본인의 사람. 그렇다면 세 가지에서 한 가지로 줄이려면 타인에 대한 공천보다는 나의 미래를 열어두는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결국은 6월 지방선거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게 선거 결과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정당은 계속 가기 때문에 선거는 또 다가오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오평론가님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기사 미리 읽으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인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공천 내용이 밖으로 이제 이게 노출된 거에 대해서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방지하기 이를 데 없다. 또 버럭했죠.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된다 싶어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홍 의원도 지금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가깝진 않지만 경선 마지막에 사퇴하고 지지선언 한 바가 있잖아요. 자, 그걸 두고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나. 방지하다. 그럼 이 대상은 이준석 대표겠네요.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고요. 하나 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의 이제 입장이고 주장이고. 정치 신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경선 탈락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새로운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정치판에서는. 그래도 참신한 이미지. 근데 최재형이라는 이름을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뭔가? 원희룡을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예비 경선 때 줄곧 나를 휘몰아쳤던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정책본부장을 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도 원외입니다. 제주에 있었지만 서울로 오고 싶었고 그 후에 예비 경선 때 어떤 거 있었냐면은 윤 그리고 원팀 해서 후에 당대표까지 노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 그때 기사 찾아보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로 받고 당대표 출마는 너무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최재형이란 이름을 던져서 네. 원희룡이란 이름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갈창섭이네요. 제갈창섭. 하루 쉰 보람이 있네요. 아 좋습니다. 재충전됐네요. 아주 머리가 맑아져서 지금 인공지능처럼 잘 돌아가요. 자 그런데 박 기자님. 네. 여기서 네. 이제 어쨌든 이제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야 마느냐. 그렇죠. 중요해 보이는데 문제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냈어요? 기자들 질문에 답을 네. 했습니다. 네. 공천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그걸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내가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그렇게 좀 반응을 한 거라서 이 선결 조건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좀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권영세 선대 본부장이 아침에 이때 뭐라고 했냐면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마땅히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도 비난인가요?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 같은데요.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면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세게 얘기했고 기자들이 아니 홍준표 의원 겨냥한 거냐 물어봤더니 내 말 그대로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공천해 달라 이런 얘기 자체가 구태라고 비판한 거죠. 자, 홍 의원이 지금 원팀이 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오히려 또 다시 당내 내홍이 약간 분열의 조짐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또 봉합이 될지. 선제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윤 후보가 홍 의원은 또 다시 그럼 원팀에 합류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보죠. 여기 여러 이제 또 그 중진 인사들의 어떤 이제 자기 몫이 걸려 있는 큰 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고 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 김건희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사생활 내용을 제외하면 방영해도 된다. 이런 또 판단이 나왔네요. 네,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내린 건데요. 그러니까 앞서 사실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는 공개를 금지했던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도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재판부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예, 행정법원 아니고. 예, 그 방송에 대한 거는 서울 서부지법이었고. 서부지법이었고. 그래서 좀 다른 판단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거고 왜 그렇게 했냐. 김 씨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고 검증 대상이다. 부합한다.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보도해야 되는지 다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김 씨의 무속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좀 이목을 끌었는데 이 김 씨가 그랬죠. 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해서 내가 웬만한 무소유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에 간다. 뭐 이런 언급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었는데 재판부가 이걸 인용하면서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김 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회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뭐 기치료 이게 대대적 보도가 됐고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재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하니까 또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니까 그렇지 이제 공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는 있겠다는 재판부의 의진을 익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오는 일요일에 또 MBC 스트레이트는 이제 두 번째 방영을 그렇습니다.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은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했습니다. 이미 냈고 또 이미 판단이 냈고요. 하나 나와야 되는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건 열린공감 TV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신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MBC 방송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또다시 가처분 신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장면들이 데자뷰처럼 또 이번 주에 되고 반복되고 있는데 더 많이. 문제는 이제 지난주도 사생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관련 내용만 빼고 보도하라. 일부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국민의힘이 조금 여유가 생긴 모습인데 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이 배우자 통화 녹취 공개 논란. 이게 사실 한번 지난주에 공개가 됐을 때 힘이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태라는 말씀은 한 방이 없었다? 네, 한 방이 없었고 국민들이
이거 보고 뭐 윤석열 후보를 안 찍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데 네. 두 번째가 공개됐을 때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사실은 이제 원더건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팬클럽이 막 몇만 명이 돌파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 우려스럽다라고 보도를 함에 있어서 네. 결과가 오히려 결집층으로 가고 있으면은 글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MBC가 잘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 자체가 이어지고 방송은 방송대로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 중도 입장에서 볼 때는 뭘 저렇게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지금 대통령 후보 지금 뽑는데 부인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송 결론이 나오든 2주 이상은 절대 못 갈 것 같고요. 2주 이상 못 간다. 네, 2주 이상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방송에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와 후보 가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도록 방송을 해야 될 것이다. 아마 MBC보다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설 명절에 어쨌든 밥상머리에 이게 또 주요한 이슈로 올라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설 명절 직전에는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또 후보 간 양자 토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맞물릴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전 구간 수월하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다시 기름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는데요.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으로 종암분기점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퇴계원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3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산 부근 2차로에서 지금 막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로 남사부터 밀리기 시작했고요. 더 가서는 전 시간에 있었던 사고 여파로 기흥동산 일대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답답하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그리고 신갈 부근에서는 짧게 밀리고요. 더 가서 옥천 2터널 부근에서는 작업 중이라 금강나들목부터 2km 구간 제속도 못 냅니다. 남해 일지선 함안 쪽으로는 서마산 진출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는데요. 사고 구간이 9분 길이다 보니까 속도 줄이시고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에는 여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제 통화 녹취, 가처분 신청과 법원 판단들 말씀을 쭉 드렸고 전망도 해봤는데요. 이게 똑같은 일이 지금 또 이 여당에도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형수욕설 녹음 파일 공개 이것도 이루어졌죠. 지금 문제는 또 여기다가 책도 한 권 나와 있는데 이번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 북부지법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신청한 게 책 제목을 얘기를 해도 되나요? 책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예, 그렇죠. 제 책도 얘기했어. 네. 구파이 이재명 보도에 다 나옵니다. 네, 이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 책이 상당한 인기를 좀 끌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에 좀 올라와 있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더 상위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게 정말 의혹을 좀 부풀리고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출판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전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용은 이제 공직자는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판결문 잘 보면 그 안에는 이제 악의적으로 해서는 하는 경우 정도를 제외한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야 입장이 갈릴 거예요. 해석이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맹비판하는 거고 또 내용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이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슈도 이제 같이 가처분 신청이라 잠깐 언급을 해봤고 지금 민주당 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응천 의원이 정청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선당 후사해야 한다. 이건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안 움직인다고 질타받고 어제 정성호 의원이 오셨었는데 네. 그다음에 많이 기민해졌다. 또 원팀도 됐다. 이낙연 전 후보 전 대표도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국정감사 때를 보셔야 돼요. 네. 그때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지칭을 하면서 네. 뭐 이른바 이제 봉이 김선달 여기에 비유해서 그냥 길에서 돈 받는다. 네. 그래서 이제 불교계 거센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계속 이제 이어져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회관이 찾아와서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까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다고 라고 권유를 했다. 네, 그렇게 썼어요.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러니까 이핵관, 뭐 이게 국민의힘의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빗대서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네. 이걸 칭한 건데 뭐 탈당 압박을 받았다.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부 폭로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자신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네. 뭐 어쨌든 정 의원도 자신의 발언이 말실수다라고 인정을 해서 새해부터 전국 10여 곳 사찰을 돌면서 공식 사과를 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탈당을 좀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민주당 내에서도 이핵관이 있고 이핵관이란 얘기는 조금 이게 이게 자해하는 모습이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상대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쓰였고 저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당내에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 관계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아 이게 어떻게 들릴까? 왜 이런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겠죠. 실제로 올렸던 페이스북의 페이지 수의 좋아요가 6,700개가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서 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누군가 찾아와서 권유를 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지금 핵관이라는 단어는 상대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 정당에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상대 정당을 타겟팅으로 했었던 단어인데 굳이 이 단어를 우리 당으로 끌고 와서 만들면 우리 당에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청래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섭섭할 것 같긴 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초선 의원이 아닙니다. 3선 의원이고 선거 구력만 따졌을 때는 5번 정도 선거를 나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치 구력이 굉장히 긴데 이 정치 구력이 굉장히 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표출했다는 거는 사실은 당내 분란 또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안 싸움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갔을 때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답변을 내야 되죠. 당장 조응천 의원 나가서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가 나가니까 그럼 당장 당내 갈등으로 보도를 누군가 할 겁니다. 집안 싸움. 지금 지지율도 안정적이지 않고 지금 보면 지지율 추이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지고 있는 추세가 더 많은데 또 집안 싸움도 하나 더 얹어진다? 이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정치 구력이 거의 20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의원 스스로도 아마 경솔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걸 봉합하는 데도 참 쉽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이 소식을 딱 보면 드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 좀 원래 튀는 발언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2016년 총선 때는 그때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때 이제 불출마 선언을 또 압박받고 불출마 선언 눈물을 흘리면서 하죠. 선당후사. 손혜원 의원에게 지역구를 줬다가 2020년 총선에서 살아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대선인데 총선 아니고
제가 보기엔 너무 튀면 안 좋으니 좀 자중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말을 살살 하세요. 이런 거니 할 수 있는데 탈당은 센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을 나가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이핵관은 있나? 누군가?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담긴 건가? 자의적 판단인가? 그리고 이 탈당까지 요구되는 게 정말 불교계의 압박 때문일까? 내부에 다른 또 이제 세력 간 갈등은 없는 것일까? 물음표가 뿅뿅뿅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측근이란 표현은 그냥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 정성호 의원. 뭐 어제 최측근이시죠. 그러니까 완전 부인하고 가셨어요. 자신은 측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측근은 오랫동안 이제 친분 관계를 쌓아온 의원들을 측근이라 표현하는데 이거 측근이라 표현한 것과 핵관이라 표현하는 게 완전 달라요. 다르죠. 뉘앙스도 다르죠. 어감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당내에서 썼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 불교계가 섭섭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가 사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분노가 축적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불교계에서 한 스님은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까지 발언을 했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어떠한 국민들도 소중한 대한민국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만약에 탈당까지는 무리더라도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하는 것이 이 대선 국면에서는 중요할 텐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권유가 계속해서 갔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어쨌든 공개적으로 본인 스스로 SNS에 튀어버렸으니까 이건 이제 공개적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네요. 네. 자 지금 시간은 뭐 거의 다 갔습니다. 짧게 보면 곽상도 전 의원 화천대유에 금품을 요구한 바가 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또다시 아들의 50억 처음에 뇌물로 적시했다가 빼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칠 때는 알선수재로 넣었다가 기각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들이 자꾸 아버지 돈 달라고 해서 골치다 이런 녹취가 나왔던 거죠. 이거 내일 이제 이어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로 정리해 볼까요? 돌아온 오창석 평론가 건강하게 오셔서 다행이고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어제는 그냥 댓글이 다 김민하였는데 자 청취자 3253님 자 오창석 평론가님 주연과 조연 고정과 비고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신줄 바짝 붙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뉴스 정리하고 내일은 또 오창석 평론가를 못 뵙네요.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 아 그러네요. 아 이번 주에 2번 나오신 거네. 네 화수목인데 네, 화목 나왔습니다. 다음 주 개근을 지켜보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김준일 대표가 오십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저트송은요. 이 청취자 8950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 딱 와닿습니다. 여야 모두 이슈가 참 많네요. 포미닛의 핫이슈 신청합니다. 자, 저희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책 5권 받으실 분은 개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형태가 비슷한 동사 중에 도두다와 독구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이 나게 한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도두다와 독구다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식욕을 독구다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때는 식욕을 도두다가 맞습니다. 도두다는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의 신경이나 감정을 자극해서 날카롭게 한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서 화를 돋우다, 신경을 돋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구다는 안경 도수 같은 것을 더 높게 한다는 뜻으로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도두다와 관계 있는 표현으로 북돋우다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운이나 정신 같은 것을 더욱 높여준다는 뜻으로 대개 사기를 북돋우다, 애국심을 북돋우다 또는 용기를 북돋우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북돋워 주다나 북돋아 주다 같은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돋우다에서 우 뒤에 음성 모음을 써야 하니까 북돋아 주다는 틀린 말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북돋우다의 준말은 북돋다고요. 북돋아 주다는 동사 북돋다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북돋워 주다, 북돋아 주다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제 의견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24절기 중 마지막인 대한입니다. 큰 추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 대부분의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데요. 아침에 서울은 영하 9.8도, 철원 영하 20도, 파주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공기가 무척 차가웠습니다.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 내려진 가운데 지금 체감온도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영상권으로 오르기는 하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중북부 산지, 충청 내륙에서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의 한파주의보는 경보로 한 단계 강화될 예정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고 나서 강원 영동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경상권과 일부 전남의 대기가 아직 메말라 있고요. 부산과 울산, 포항, 경주에는 건조경보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세종과 충북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도, 습도는 51%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 이상 발생한 뒤 증가 추이 등을 보고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내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 코로나19 치료와 진단을 담당할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이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등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찾기에 분수령이 될 타워 크레인 해체가 내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해체가 진행되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험구역 내 대피령이 내려집니다. 북한이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제를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어느덧 대선까지 4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특집 25분 인터뷰입니다. 10분을 2배 이상 늘렸는데요. 이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KBS 정치합시다 시즌2 민심포차 화끈한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또 보수계의 거성이라는 별명도 있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오래 뵀는데요. 보수 이론계에 거두세요. 자, 전원책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방에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예, 워낙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이 방에 처음 왔을 때가 한 17, 18년 전인데 한 19년 전일 거예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이런 말이 막 들어올 때고 좌파 우파하면 막 그 좌파라고 하면 막 화를 낼 때입니다. 그냥 이 지목된 분들이 권영길 선생만 그 노동당 하던 권영길 선생만 나는 좌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민노당 대표 나머지 왼쪽에 있는 분들이 좌파란 말을 무척 싫어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네네. 그때 이제 보수 그 논객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출연을 꾸준히 했었는데 6년 반 했죠. 그 프로그램을 열린 토론. 네네.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정치 토크 쇼에서 뭐 발군의 이제 스타가 되시고. 스타는 무슨 스타예요? 또 이제 종편 TV에서 메인 앵커로 메인 뉴스를 꽤 한참 진행도 하셨죠. 예, 뉴스도 하고 그 앞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저도 아침 이제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진행도 하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일장춘몽이에요. 예, 진행이 그만큼 어려우실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중간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쉽지 않죠. 또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정의를 왜곡시키면 안 되는 입장이 이제 진행자 입장이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이제 또 이렇게 저 변호사님하고 한 25분 토크하고 나면 뒤에 여야 이제 논객들이 오셔서 시끄러워지는데, 자, 근데 오랜만에 모셔서 저는 정말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이 정말 칼 같은 추상 같은 지금 이 혼탁한 대선판에 대한 말씀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추상 같은 얘기하면 당장 내일 문제가 됩니다. 비속어만 안 하시면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합시다 2 지금 다시 출연하게 되셨잖아요. 예. 유시민 작가하고 호흡은 어떠세요? 뭐 늘 그렇다시피 괜찮죠. 네. 예. 그런데 이 실전하고는 달리 좀 이제 정색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조금 이제 상대를 배려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심야 토론이나 100분 토론처럼 이 그런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예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로 또 수위를 조절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은 저 친구는 나와서 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늘 편하게
보시겠지만 막상 추이를 하는 분들은 네. 저뿐 아니라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에 정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분들은 핵심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네네. 그렇다고 그걸 정색으로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낯을 불키게 되니까 그래 매우 이 조심스럽게 그렇죠.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맞습니다. 발언을 계속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요. 예. 방송은 워낙 전문가셔서 지금 이제 보수 정치에 영향을 주신 게 저술도 많이 하셨죠. 두꺼운 책들 그리고 또 직접 정치에 참여도 하셔서 아직까지 제가 정치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위원장을 맡으시고 제가 이회창 대통령 후보 때 그 캠프에 딱 선거 기간 안에만 참여하겠다. 이래서 그 이회창 후보를 도운 적은 있고 그 이외에 직접 내가 예컨대 당직을 가진 적은 없어요. 당직을 가진 적은 없고.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했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이제 보수 정당을 좀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려고 또 애쓰셨잖아요. 그 리모델링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었으면 지금은 대선판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졌겠죠. 네, 아쉬움의 표정이 지금 눈에 그렁그렁 하십니다.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자, 이 대선 이제 48일 남다 보니까 뭐 대략 한 달 반입니다. 설명줄도 껴있고 이슈는 너무 많은데 자, 그냥 총론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뭐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판세가 그 여론조사마다 다 들쭉날쭉한데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여론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급반등, 이 반등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올라가는 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면 하락폭의 뭐 한 3분의 1 정도로 제한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있다. 뭐 그건 언론마다 거의 다 그렇게 쓰고 있죠. 박스권에 갇혔다. 그런데 그 박스권이라는 게 묘하게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그 진보 계열, 이 좌파 계열 혹은 그 예컨대 친민주당 계열, 뭐 지역적으로 호남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다 보탠 숫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5%에서 40% 사이로 본단 말이에요. 보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뭐 3대 3대 3 이런데 그런 게 아니고 보수도 가령 TK 같이 지역적으로 예컨대 지금 국힘이죠. 친국민의힘 보수당의 지역 더하기 그 보수 하면 아마 그 정도가 될 겁니다. 35에서. 그런데 딱 그 박스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40%를 넘은 여론조사가 한 두 번이나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은 38% 정도에서 쭉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이 얻어야 될 표밖에 얻지 못한다. 딱 바꿔 말하면 이제 확장성이 없다 이거죠.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예컨대 부인 리스크 같은 걸 많이 이제 걸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에 따라 붙는 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가장 큰 것이 본인 리스크입니다. 본인 리스크. 뭐 아들의 문제, 아내의 문제보다는 본인 리스크가 더 커요. 본인이 이번에도 욕설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갖고 또 문제가 되는데 이 본인 리스크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본인 리스크가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장동 사건은 지금 헤어나오려 해도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이 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려면 더 빠져들어가는. 이걸 처음부터 해결하려면 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였다면 난 처음부터 특검을 주장하고 원하는 대로 특검하자. 박근혜 때 했던 박영수 특검처럼 당신들 특검 임명하고 원하는 대로 특검하자. 그래도 그 특검이 대선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은 일부만 기소가 돼가지고 일주일마다 지금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마다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유한기, 김문기 또 이병철 이런 분들이 연관된 분들이 계속해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뭐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아마 이건 이재명 후보의 표현인데 네. 이재명 후보가 SBS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미치겠다. 정말로 미칠 겁니다. 답답하다. 예, 네. 어떻게 좀 올라가려고 하면 대장동이 또 들어가는. 그리고 실제 이번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미 50억 클럽. 네네네. 네? 이 50억 클럽 6명에 대한 이제 정영학과 김만배의 대화가 그대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근데 거기에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50억 클럽의 멤버 이름에 딱 박혀가 있어요. 네. 50억 주기로 했다. 그걸 누가 결정하겠어요. 대중들은 그런 의문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네. 이걸 과연 김만배가 결정할 것이냐. 권순일 방에 총 8번을 갔는데 네. 이 심리기간 전원합의체 심리기간 안에만 4번을 갔습니다. 그럼 왜 갔겠느냐. 네네. 가서 한 2시간씩 머물다 남았는데 왜 갔겠느냐.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를 좀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 50억 클럽 이름이 딱 들어갔으면 적어도 이게 만약에 이 선진 민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건 지금 상상만 해도 끔찍한 문제입니다. 네. 재판 거래는 대장동 사건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문자 그대로 상권 분립을 흔들고 국기를 흔들고 사법부의 권위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종적인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어버리는 대사건이에요. 나는 광복후 최대 정말 끔찍한 사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결코 우리가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대법원은 정말 자체 조사를 하고 사법 비리다. 예.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그냥 다들 감추고 듣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듣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대중의 뇌리에서 사라지느냐. 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머릿속에 다 박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을 살린 재판 이게는 권순일이 끼어 들어가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따라붙으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38% 선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딱 됐네요. 이유. 자,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 30% 후반대를 돌파해서 40% 이상 중도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 제가 거기에 또 하나만 더 보탤게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캠페인 과정에서 이제 캠페인 과정을 벌써 남은 기간보다 한 2배를 더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소확행 공약부터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기도 이 성장주의자다. 박정희 그 모델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중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왜 대중이 그걸 믿지 않는가 하면 말을 너무 많이 바꾸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바꿔요. 말 바꾸기다. 재난지원금 문제만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 하다가 어떻게 한다 하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조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다가 이틀 만에 또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령 기본 소득이니 기본 주택이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거기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안 돼요. 네. 가령 기본 소득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국토보유세 얘기하다가 그것이 토지 이익 배당제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바뀌어요. 네.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다 또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분은 말을 너무 많이 바꾼다. 근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러다가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전 국민에게 패러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최대 악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스스로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 양반 말은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가까지 해 주셨어요. 대장동 의혹이 제일 크다. 초기부터 특검을 주장했어야 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말이죠. 이 대선이. 지금 양자 구도가 되느냐 혹시 3자 구도가 되느냐 지금 지켜보는 입장인데 지지율 분석은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끄떡끄떡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가 보면 각 후보가 지금 다 초유의 영선 대선 본선 후보들이고요. 그런데다가 또 양쪽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단점도 있고. 그럼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 리스크는 지금 대장동이고 스스로 말을 바꾸면서 리스크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했는데 같은 이제 분석력으로
윤석열 후보를 딱 보실 때는 주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그 이른바 보수 쪽에 네. 보수 뭐 혹은 자유우파라고 얘기합시다. 뭐 흔히들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에 지금 대표 주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를 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이 적폐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이 청산 대상의 네. 사람들을 재판으로 가장 붙여놓고 네. 공소 유지를 위해서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다. 네. 이 5개급 특진됐다고 신문에 대시특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검찰총장 영순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 다음은 무조건 네. 윤석열이다. 네. 그렇게 됐죠. 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를 우리가 되돌려 보면 네. 그때 야당은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정반대 입장 아닙니까? 예. 정반대. 민주당은 그걸 옹호한다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조국 사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네. 그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점점 대권 후보로 부상이 네, 되고 그랬죠. 결국은 그 야당의 대권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 과정에서 이 보수 우파들이 지켜보기에는 아마 착잡했을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네네.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보수를 괴멸시킨 분 아니냐.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 인물이. 그래서 가장 의심을 했던 것이 바로 내공부족. 네. 저분은 아마 검사 생활만 26년 했으니까 네네. 내공이 아마 없을 것이다. 정치를 알겠느냐. 그리고 실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의도 이른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맞아요. 가령 두루두루 살펴보는 특히 경제 문제라든가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네네. 어떤 뭐 경험을 한계가 있겠죠. 네. 이 실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령 뭐 120시간 노동시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내가 국민의 힘을 부득이 선택했다는 순천에서의 발언까지. 네. 그런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다. 예. 그런데 네. 이렇습니다. 내가 나는 가령 오늘 이 자리에서 우파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오다기보다 네. 좀 객관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놀랐던 게 사실은 지난 이 성동구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네네네 있었죠. 신년 기자회견이었어요. 폐공장을 카페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참 재미있어요. 네. 잠재 성장률을 2%에서 4%로 2배로 올리겠다. 이 양반 봐라 내가. 이게 무슨 변호사님도 경제 통이시잖아요. 예. 우리 잠재 성장률이 OECD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2030년까지 네. 그래 앞으로 향후 9년 뒤입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9%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평균, 양평균. 왜 그런가 하면 아이를 적게났잖아요. 네. 이러니까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거기다가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참 많이 떨어져요. 네. 이건 옛날부터 취약점입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높았다면 우리가 더 발전했겠죠. 네. 낮은 생산성에다가 이 노동 생산 인구가 적고 여러 가지 그리고 가령 노동 경직성 문제. 네. 이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노동 유연성은 OECD에서 보면 거의 꼴찌예요. 낮고. 꼴찌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지금 대중의 관심은 딱 2개입니다. 일자리 그리고 집값. 이 일자리 집값에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네. 한때 4%를 넘던 잠재 성장률이 이제 쭉 내려와서 2%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아마 2, 3년 뒤에는 1% 초반대로 떨어질 거다. 네. 이 걱정까지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대책을 말씀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겠다. 어떻게 생산 인구를 늘리겠다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럼 현재 상황에서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네. 노동 계획이거든요. 노동 계획을 해야 되는데 노동 계획을 해서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지름길인데 이 얘기를
감히 못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노조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이른바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네. 전체 노동자의 한 10%밖에 그 대비를 못합니다. 대기업 노조다. 그런데도 이 노조를 상대로 함부로 말을 못하고 네네. 있다. 그동안의 실언을 또 얻어맞았던 것도 좀 작용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저로서는 만약에 제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었다면 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난 마크롱처럼 난 노동개혁부터 하겠다.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윤 후보 책사를 하셨어야죠. 아니 그러기에는 제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캠프에서 해 주셨더라면 무속 논란 대신에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가 남았을까 싶기도 해요. 해도 먹히들지 않겠죠. 물 한 잔 드세요. 왜 먹히들지 않는가 하면요. 지금 캠프는 좀 낮지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캠프는 이른바 이게 옛날부터 유력 대선 후보에게는 이렇습니다. 언론인 500명, 법조인 500명, 그리고 교수 2,000명. 그래서 3,000명이 몰리더래요. 네네네. 지금은 더 하죠. 더하다. 지금은 변호사 숫자도 엄청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몰려들죠.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노트 하나씩 다 들고 와요. 네. 뭔가 후보에게 보여야 되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한 자리 주십시오. 근데 그게 좀 더 엉터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캠프는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리고 당선되더라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게 역대 정부가 우리 문민 정부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면 캠프 때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캠프 때부터. 그런 이념과 정책으로 전부 다 뭉친 것이 아니라 그냥 영공행상이라고 하죠.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선된 뒤에 후유증이 많고 그 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하신 대로 뭐 지난해로 떠올려 보면 그때 이미 그 거센 소리들이 뭐 파리 때 하이에나 자리사냥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는 어느 캠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 일맥상통하는 거죠. 제 청취자분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계세요. 7080님 전원책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정치합시다 2에서 유시민 작가와의 티키타카 너무 재밌습니다. 또 7979님은 반론 요청을 하셔요. 마치 재판 거래가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아까 재판 거래 의혹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의혹만으로도. 누구나 그 정도면 의혹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반론을 주셨어요. 지금 팩트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의혹은 많이 제기되고 있죠. 자, 1457님은요. 전원책 변호사님 제가 PD님한테 말씀 한번 잘 드려보겠습니다. 고정 출연하실래요? 아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아까 이 방송 막 시작 전에 전 변호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제 방송 초반부터 이뻐라 하시면서 이게 최공 하고 불러주시거든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최공이 부르면 내가 달려오리다. 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쭉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또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 저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무속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무속 논란도 그렇고 가령 이 김건희 그 부인 김건희 씨에 관련돼서 녹음 파일 그게 또 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일요일에 한번 또 나온다고 하죠. 이제 대선 40일 남았습니다. 42일 남았는데 지금요. 우리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역대 대통령 그 당선되신 분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묘까지 옮겼습니다. 네. 이사도 하고. 난 정말 그 점은 이해를 못했어요. 가령 우리가 그 토속신앙, 토속신앙은 나는 그렇게 무시 안 해요. 풍수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대통령이 당선되고 싶어도 부모 묘까지 이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 몰입을 하느냐. 나는 예컨대 그 각 후보 캠프에 가보면 각 종교 담당이 다 있습니다. 무슨 뭐 임명장을 수천장 수만 장을 다 발행을 하니까 보면 불교 담당 무슨 위원 무슨 위원장 그다음에 기독교 담당 뭐 가톨릭 담당 뭐 기타 종교 담당 토속 종교 담당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다 따져서 10일 걸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난 그런 것보다는 이제 40일 남았으니까 나는 우리 후보들이 좀 큰 걸 가지고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우리가 북한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미사일을 벌써 4번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NSC는 강한 유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매우 유감이랬어요. 매우 유감. 처음에는 우려한다. 그리고 강한 유감. 세 번째도 강한 유감. 매우 유감. 네 번째는 매우 유감. 뭐 강한 유감이나 매우 유감이나 뭐가 다른가?
이거요.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면 없습니다. 후보 간에. 물론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있으면 안보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뭐 그렇게 진지한 게 나오고 있어. 오히려 지금 대중의 관심은 뭐 다른데 소확행 공약 이런데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내가 저 후보를 믿고 지지하겠다.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고 하려면 외교 안보 특히 그다음 경제 문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라든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든가 뜬구름 공약은 하면 손해입니다. 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5 공약을 냈잖아요. 예, 그렇죠. 난 참 정말 갑자기 G5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2032라는 잡지를 만들어낼 때 계산을 하니까 2032년까지 2032년까지 우리가 G7에 들어갈 수 있겠다. 확실하게. 그러려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렇게 노동 경제성 이렇게 해소를 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딱 짜져요. 그런데 이미 그러고도 세월이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G5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제 뜬구름 잡는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5 공약보다는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제 토론이나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경제 토론 또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 토론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KBS 정치합시다 2 민심 포차에서 또 화끈한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한 3분 초과했는데도 모자라네요. 자, 다음에 또 모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오버해서. 별 말씀을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거성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선물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 있죠. 문자 보내주신 5분을 선정해서 저의 사인이 들어간 신간을 개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요 멘트가 보통 이제 마지막 코너 앞에 나오는데 이어지는 코너는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아까 이제 우리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님 얘기를 쭉 한 25분 들었으니까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리틀 보수 논객. 아닙니다. 전 보수라고 볼 수 없죠. 보수라고 볼 수 없죠. 아, 그래요? 진보는 아니고. 야, 아까 옛날에는 좌파가 좌파라고 부르면 화를 발끈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수라 그러면 아닙니다. 중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청취율 전화가 015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번도 있어요, 따로? 있죠. 몇 번이에요? 저는 몰라요. 아, 몰라요. 저는 아직 못 어쨌든 015 오는 거 전화 잘 받아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풀이 이 리서치 회사에서 딱 정해놓고 패널 베이스로 하는 거라 무작위로 막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도움을 주세요. 딴 방송 가서 또 딴 그래요. 딴 데서 안 했어요. 맞아. 라디오 나가는 게 많지 않은데. 현 변호사님 워낙 여러 군데에서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틀면 나와가지고. 자, 현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이른바 AI 조작설. 이 기사에 많이 언급되셨더라고요. 네. 더 레프트와 싸우고 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제가 그 더 레프트 측에는 제가 사과했고요. 사과했고. 그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정열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정열 판사 운영하는 계정인 줄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정열 전 판사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수 여사,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부인 이렇게 4명이 해서 우리는 뭐 윤석열 후보 찍겠다 이렇게 있어서 이정열 그 계정에 어떻게 올라왔냐면 이거는 문파 계정에서 본 거고 더 레프트가 만든 거다 이렇게 올려서 저는 그게 이정열 그 전 판사 계정인 줄 알았어요.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거 아니다. 사칭이다. 그 가짜 계정이다. 가짜 계정이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게 사실은요.
지금 오늘은 뭐가 문제되고 있냐면 청문 홍답에 제 명의로 된 그 글이 한 90개 정도 되나 봐요. 거기 제 사진도 올라와 있어요. 홍준표 의원 청년의 꿈 안에. 그래서 오늘 당의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네가 올린 거 맞냐. 지난번에 한번 방송사에도 실수를 했었어요. 네. 엠모 방송에서 제가 그 글을 올렸다라고 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는 그게 놀이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 사진 걸어놓고 이름 걸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SNS 시대에 어찌 보면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칭 계정은 너무 쉽게 많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SNS 안에서 이게 혼란을 일으킬 때가 그러니까 많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트위터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럼 만약에 제가 이게 제 이름으로 된 만약에 트위터 계정이 누군가 쓰고 있으면 저는 그걸 뭐 신고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안 생기는데 알게 되면 어쨌든 그렇게 된 연입니다. 모르는 사이에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한참 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이제 해명을 해주셨고 바로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관련됩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하나씩 주간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 오늘은 참 기대가 되네요. 장성철 교수가 꼽아주신 키워드. 이재명의 덫, 청춘의 덫도 아니고. 뭡니까 이건?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안타까운 건 아니고요. 네네. 좀 과장되게 얘기한 건데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별다른 실수를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정책과 공약 제대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일 내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봐도 참 그럴듯한 공약도 참 많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안 움직여요. 윤석열 후보가 실수했을 때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안정감을 되찾으니까 다시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아마 민주당 지금 선대위는요. 정말 어쩔 줄을 모를 애가 거예요. 탈 것이다.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현 대변인님. 어떠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지율을 40% 뚫을 방법이 있으면 제가 바로 실행을 했겠죠. 실행을 했겠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선대위나 당내에도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액황 이렇게처럼 자잘한 걸로는 물론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좀 이렇게 확실하고 큰 거 사람들이 뭐 메가 이슈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나 구글이나 트렌드를 보는데 검색량이 많이 부족해요. 검색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관심을 못 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슈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좀 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팍 터뜨리는 건 아닌데. 근데 엊그제 주목할 만한 그런 걸 유승민 전 의원의 이 공약을 수용합니다까지 하면서 어찌 보면 상대당에 조금 사회적 일자리, 일자리 300만 이거 큰 거고. 어제는 코인 이 거래소 합법화 대표들 만나서 부동산 투자를 이 가상 자산으로 하게 하겠다. 그러면 1,000조 발행 얘기했거든요. 이거 센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일자리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제안을 받은 거지만 이건 어쨌든 민주당의 컨셉하고 맞는 겁니다. 사회적인 사회복지를 늘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약간 중도적이 있다 보니까 그걸 낸 거고. 뭐 이거는 저는 뭐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가상 자산 얘기도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국토보유세를 해서 기본소득 배당을 하는데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그 분배가 지금은 그 주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세금 걷어서 나눠주되 이런 가상자산 방식으로 나눠주겠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소득 재분배 오른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가상화폐는 실물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 같은 거는 회사 가치에 따라 연동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는 실물은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렇죠. 실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결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의 국내 자산이 가상화폐는 다 외국에서 만들어져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다목적을 염두에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지율은 아까 이제 장성철 교수님 말씀대로면 박스권이다. 근데 지지율을 탈출하려고 또 과욕을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대목인가요? 개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권력을 어떻게 분점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좀 더 확대하고 보장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보다 그냥 임기를 뭐 단축하거나 2번이나 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화두를 던질 때도 좀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던졌어야 되는데 이 개헌이라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도 그냥
비판받고 비판받으니까 그냥 싹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왔던 전원책 변호사가 네. 스스로 만들어낸 리스크 중에 하나가 네. 말을 많이 바꾸었던 것이다. 그건 저희 많이 지적했잖아요. 문제가 있다. 근데 같은 맥락인가요?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공약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당에서 이미 정해졌던 것들, 정부에서 이미 정해졌던 것들 다 그냥 수시로만 바꾸니까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저분이 상황이 바뀌면은 본인이 했던 약속, 정책, 공약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못 믿는 거죠. 정치인을 못 믿으면은요. 표를 줄 수가 없어요.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덫에 갇혀 있다. 자,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반대하니까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 사실 그때도 무슨 얘기였냐면 이게 번복이 아니라 유보다. 우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우선이라 그랬고 네. 지금 이제 말을 바꿨다는 게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기본권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요 거의 합의가 됩니다. 이제 권력 구조에서 막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내각제냐 아니면 4년 중임제냐 그 사이인데. 이원 집정부제냐. 그렇죠. 이원 집정부제냐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이번에 본인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겠다 그러면 논의의 틀은 열리는 것이다. 네네. 개헌이요 아시겠지만 뭐 그동안 수십 번 얘기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 정부는 초기에는 정부 개헌안도 냈었죠. 국회에서 했지만 어쨌든 안 됐죠. 네. 그때 왜 걸리는지 아세요? 네. 권력 구조.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기본권은 다 확정하자. 다 늘리지 않은 건 대부분 동의해요. 마지막 헌법 전문에 또 5.18 광주민주화 그렇죠. 그것도 다 정신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유보한 상태인 거고 네.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소득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만큼 할 거냐 이제 그런 게 문제고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이나 기본주택이나 다 기본적인 공약이거든요. 대표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범위나 이런 거 갖고 말 바꿨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그런 대표 공약도 잘 없어요. 지금 네. 뭐 여가부 폐지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대표 공약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시에 나와버렸는데 다시 아까 돌아가서 처음에 저 현근택 변호사님이 해명도 있고 그랬으니까 지금 최근 이슈는 리스크가 형수 욕설 파일 논란입니다. 이른바. 근데 이게 딥페이크 영상이 아직 돈다는 게 확인된 바는 없는데 미리 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현 대변인님 이거는 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유도 있고. 이것도 저는 뭐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한 얘기나 아니면 열린공감 TV에서 페북에서 올린 글도 봤지만 네.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소문들은 좀 있었고요. 네, 소문 그러니까 구조 과정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욕설 문제는 나올 거다, 틀 거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왜냐하면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 막판에 이거를 막 유포했어요. 그리고 막 심지어 막 유세차에 막 틀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 야당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AI 윤석열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나와서 이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방식으로 만약에 욕설을 나오면 대책이 없다. 악성으로 만든 AI가.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하는 거는 그건 법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선거법이라든지 지금 선관위 해석상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AI가 나와서 할 때는 지금 선관위나 입장에서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없어요.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운동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수십만 가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AI인 분들도 많아요. 모델이나 이런 분들. 진짜하고 구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광고 CF 모델이 그렇죠. 어떤 배우지 그랬는데 AI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그 경험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잖아요. 2018년 대선 때도 오바마가 와가지고 막 트럼프 욕했는데 그 거의 선거 막판인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가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자 차원이지 네가 무슨 제가 실제 취재한 거 아니죠. 근데 그런 위험성은 있다. 그런 경고 차원이다. 그래요. 이 정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더라도 열린공감 TV나 김어준 씨 방송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만 보고 판단을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또 반가운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실제로 객관적인 논객이십니다. 네.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장영하 변호사가 어쨌든 의포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깊이 알고 보면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 일반 국민분들이 조금 놀라실 대목이 있어요. 장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이 욕설하는 AI 이재명을 만들어 풀어서 어쩌면 이제 이게 낙선 운동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 후보를 모욕 주는 거죠. 안한효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거나 국민의힘 지지 세력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친문이야. 근데 반 이재명이야. 심지어 윤석열을 찍을 수도 있어.
이런 맥락은 왜 생긴 거예요? 진영이 분열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대부분은 이낙연 후보를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이 좀 많이 당내에서? 불편한 감정들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서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집권 여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강성 친문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 후보가 졌다. 그걸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제 또 다른 덫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 일부 정치인과 불교계가 갈등 중인데 내일 전국 승려대회가 있을 예정이고 이 해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청래 의원이 탈당을 안 하면 2월에는 소지 공양을 하겠다. 이게 조금 이 불교 용어입니다만 약간 좀 섬찟한 얘기입니다. 자, 정부에 불만이 쌓여온 불교계 정청래 의원이 또 봉이김 선달 발언을 국감 때 하면서 이제 터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불교계가 좀 섭섭할 만했다고 보시는지 요거를 일단 오디오로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글쎄요, 이해관이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 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후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한다고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정청래 의원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당후사라는 지금 미명하에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를 요구하는 얘기가 같은 당 안에서 나왔습니다. 최영일 앵커님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청래 의원이 억울하다 그러면요. 불교계 분들이 또 최영일 앵커는 지금 정청래 의원 편든 거냐?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이라고 아까 일부에서 우리 이제 박 기자가 얘기를 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제가 받은 건데 자, 어쨌든 각각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응천 의원은 탈당이라도 결단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불교계 입장을 우리 당이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내부 분열로도 보여질 수 있다. 현 대변인님 보시기엔 지금 저는 이게 이해관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놀랐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면 내부 분열인가? 어떻게 이게 이제 작년 10월 국감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계속 논란이 됐던 거예요.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몰랐지만 원내대표 지금 전 총리 다 나가서 문제 해결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는 종교계 인사 이렇게 불러서 달래려고 했는데 만났죠. 딱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정청래 의원뿐이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사과 순회를 한번 했다면서요. 사과도 했고 108배 36분이나 가서 조계적으로 사과 108배도 하셨는데 요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사실 사퇴까지 요구하지만 사퇴는 아니지만 그래도 탈당 정도는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못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오픈 그전에는 당내에서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쓴 거죠. 이해관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탈당 요구하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혁관 얘기가 나온 거 알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잘 계속 익명의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이제 민주당에 썼던 건데 이분이 이게 써버리면 그렇죠. 민주당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프레임이 가능한 거라서 저는 요거는 제가 보기에 이핵관은 말실수다. 그리고 저도 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다만 이 본인이 해결 안 하면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나섰어도 잘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나설 수도 없는 문제고 당대표 원내대표 전 총리 다 나서지만 본인이 어쨌든 본인이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발언이죠. 그러니까 통행세라는 말을 했고 사실 이게 문화재 관람료거든요. 그거를 또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낼 만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결단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선거가 왜냐하면 진짜 1, 2% 싸움인데 불교 특히 영남의 분들이 되게 또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방법이 남는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게시판에서도 각각의 입장이 다 이제 갑론을박이에요. 0911님은
정청래 의원은 대국민 사죄하라 이렇게 이제 사과를 촉구하시고 또 다른 청취자 8452님은 정청래 의원 틀린 말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사과하라고 거기에 동조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또 반론도 내시고 이 입장이 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 교수님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원하는 입장에서 정청래 의원이 소신을 굽히지 말아라. 지금처럼 계속 탈당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의 대응을 강하게 하시라. 그게 정청래 의원답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역자문이라 그래야 되나? 역자문. 하고 싶지만 이게 불교계에 계신 분들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세,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는 돈만 하는 집단이라는 식의 인식을 불교계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는 그것이 되게 정말 모욕감 느끼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죠. 사과는요.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내용을 갖고 하면 돼요. 스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청래 의원 빨리 탈당시켜라. 빨리 이 문제 해결해라. 근데 본인이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뭐 이해권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면은 그냥 뭐 선거 우리 져도 돼라고 정청래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또 정리해보고 다음 이슈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십니다.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자, 현근택 대변인이 뽑아주신 키워드는 아까는 이재명의 덧, 이번에는 윤석열의 늪. 야, 단자로 덫에 대응하는 늪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아마 이제 방송된 뭐 MBC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눴는데 그때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MBC는 9가지 중에 5개인가는 스스로 이제 포기하고 2가지는 안 된다 그랬고 이게 2가지만 한 거거든요. 물론 그 9가지가 전부의 방송은 아니지만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MBC도 좀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 안 된 것이 서울의 소리라든지 열린공간 TV 통해서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 이제 아마 열린공감 TV에 대해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굉장히 자세히 봤는데 보면은 이유들이 이거는 다 검증 영역이다. 사생활이든 그런 뭐 동거 의혹이든 검사와 관련된 거든 심지어 뭐 도이치모터도 수사에 대한 거든 도이치모터 수사에 대한 거는 서부지법에서는 금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게 검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뭐 허위 경력,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법원에 어떤 우열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원입니다. 중앙법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리드하는 경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제 지금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2차.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 2차 결정은 아마 서부법원 같은 판사가 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판결 내렸던 걸 유지할지 아니면 중앙법원 그 판결을 따를지 되게 궁금한데 근데 보통 판사들은 자기 소신이 있거든요. 본인대로 할 가능성이 일부 인용하지만 방송은 허가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를 할 텐데 사생활 영역. 근데 이제 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약간 소극적으로 했다가 중앙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이 그 판결을 유지하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논란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이트 2차 판결이 어떻게 날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법조인으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아까 1부에서 저희가 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2시간 반 회동했다. 여기서 원팀에 합류하는 전제 조건, 상임 고문으로 합류한 전제 조건 2가지를 걸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보도는 공천권 얘기도 있다. 근데 이게 홍 의원이 인정했어요. 그렇죠.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천거했다는 거는. 맞습니다. 자, 이 조건들에 대한 이준석 대표가 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저는 선언을 하진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지금 지난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도 상당히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이제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도 그 제작진 측에 알려왔던 것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기조보다 후보가 더 낮게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듣고 오셨는데 처가 비리 엄단 선언 이게 2번째예요. 첫 번째 이제 국정 능력에 대한 또 입장을 밝혀달라 이건데 이게 못 받을 조건인가 싶기는 해요. 본인도 털고 가기에 좋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왜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정의 특히 정의 부분의 핵심이 이제 수사에 대한 거거든요. 재판, 사법권의 행사인데 그 법 앞에 뭐 가족도 예외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을 거라 본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가 안 됐고 나와서 대선 후보인 때도 야당 후보 가족에 대한 게 수사해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다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수사하는 것도 다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거는 다 받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조국 장관 수사할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대라는 게 지금 요구니까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좀 위험한 발언이다.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재보궐선거 공천권 달라는 얘기잖아요. 대구는 자기 친한 사람. 그다음에 종로도 지금 최재형 자기 선대위원장 했던 사람 달라는 얘기잖아요. 2개나 5군데 중에. 이게 무슨 국정 능력하고 운영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 사실은 또 뭔가 이제 이권을 나누자는 제안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제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원팀으로 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후문은 윤석열 후보가 부글부글 끓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공천권에 공청을 좀 내 사람을 좀 챙겨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글부글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지금 처가 쪽에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엄단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라는 것 자체가 송구하다 정도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죄를 인정해라. 그럼 유죄 아니냐. 그러면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법률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부적절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처가적인 문제 비리를 내가 옹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큰 명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 사람 챙겨주면 그런 것 내가 다 묻고 내가 참여할 수 있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권을 주면 덮어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부적절한 게 뭐냐면 홍준표 의원이 계속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당무 우선권이 있다. 그리고 공천권은 당대표한테 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지만 관여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한테 공천권 2개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부적절한 얘기죠. 본인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건 이율배반적인 건데 왜 그러셨을까? 너무 아쉬워요.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죠. 아무리 뭐 당대표라 하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원래 당무 우선권은 선거에 대한 거지 이 대선에 대한 거지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건 아니에요. 뭐 혹은 이후에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든 의원들이 다 줄 섰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하겠거니 생각하는 것이고 하고 딜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의 단점이 뭐예요?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자를 수 있는데 감을 잡고 이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약간 궁한 처진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던진 거죠. 아마 1대1 뭐 있는 걸로 보이겠지만 뭐 알겠습니다 했겠죠. 근데 나중에 돌아가서 정치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큰일 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을 홍준표 의원이 약간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결국 오늘 나온 얘기는 본인이 영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 정치나 어떤 선거를 이게 대선을 처음 치르는 거잖아요. 선거라고는. 그러다 보니까 공천권은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그건 당에 일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상 거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거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홍준표 의원은 합류 안 하겠네요?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건이 다 부결됐으니까. 얘기한 뭐 약속을 뭐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본인이 참여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그냥 모든 걸 접고 돕겠습니다. 라고 홍준표 의원이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거나 아니면 더 강한 비판 세력이 되거나.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 뭐 대구시장 얘기나 경기도지사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구시장 한다는 얘기는 차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지사는 차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사람 챙기는 것보다 내 거 챙기는 게 더 우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보궐 아니지만 만약에 경기도지사 공천 준다 그러면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를 뭐 이미 지내셨는데 대구시장도 광역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제 이 광역자치단체장인데 대구시장을 받으면 차기 없고 경기도지사를 받으면 차기 간다.
실제로 대구시장하고 뭐 대구라든지 광주시장하고 대선 가긴 쉽지 않아요. 구도상. 저희 얘기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해야죠. 여의도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홍준표 의원께서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갔네요. 오늘 각설하고 시즌2 끝까지 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대변인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